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입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김진 앵커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9월 무더위는 언제쯤 끝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거라고는 하는데 또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늦더위 조심하십시오. 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모든 키워드를 이 숫자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120입니다. 120. 아프고도 슬픈 숫자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120년 만에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이 주말 사이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늦은 밤에 지진이 발생한 데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망자 수만 10,000명을 넘을 것이란 이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숫자 23입니다. 23.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한국일보 3면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23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1,90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영장선입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자유와 평화 등 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 재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조성될 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숫자 2입니다. 숫자 2. 이 숫자와 관련된 인물은요, 요즘 변수를 계속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겨레 5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한 야당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단식이 체포한 처리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이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포 동의안 가결 처리를 상수로 전망했던 비명계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앞장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숫자 1입니다. 숫자 1.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숫자죠. 아빠에 이어서 딸이 물려받을까요?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9일 열병식을 하면서 딸 김주애를 자신의 바로 옆자리 특별석에 앉혔습니다. 김정은 자신이 집권하기 딱 1년 전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후계자의 위상을 드러낸 장면이 떠오릅니다. 북한군 최고위급인 오성 장군이 올해 10살로 추정되는 김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진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짜 후계자는 따로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후계자가 누구든 꺾이지 않는 4대 세습 의지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재조사 신경전 단식의 출구 전략. 주말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이 조사. 이 대표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11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내일인 12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12일 오전에 검찰이 한 번 더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발언을 했고 출석하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작심 발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는 화무 11홍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정치검찰이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귀가를 할 때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박정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그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일날 했던 얘기를 보면은 그 사법 영역에서 있어야 될 일을, 사법 영역에서 정리돼야 될 일을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진실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그 논쟁과 싸움을 자꾸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검찰이 이제 검찰과 대치되는 국면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 하나는 조사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뭐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굉장히 그 불편한 질문들만 많이 했다라는 거고, 검찰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일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날 추가 조사 먼저 추가 조사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단식 때문에 몸이 불편하니까 12일 날 추가 조사 받을 테니까 오늘은 대충 6시쯤 끝내자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검찰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사법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요, 이 대표가 8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증거는 오로지 진술뿐이다. 이 진술,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의 진술뿐이다. 그리고 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대질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하자면 공소장과 대질신문 조서가 서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장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엇갈린 진술을 가지고 공소장이 작성이 되고 이 각각의 공소장 사이에 또 대질신문 사이에 사실관계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들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들이 여러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능하지 않다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뭔가 명확한 물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 이제 6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환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아마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5번째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보셨던 11시간 조사 이후에 이전에 보였던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출석 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전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죠. 일정 정도 그전은 그야말로 자기가 준비한 자료에 의거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말하자면 거의 뭐 무응답에 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나마도 이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중간중간 나온 어떤 뉴스 단신으로 보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했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했다든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날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조사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안 된 상태에서 갔다. 결국 겉도는 조사 아니었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의 그 재판 시스템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말하자면 판사에게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많이 부실하다 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양쪽 다 여러 가지 완벽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상당 기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조사가 끝난 뒤 이 대표의 변호인은요. 재조사 일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2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12일인지는 확정이 안 되다는 말씀. 날짜는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의견은 12일이라는 거고 어쨌든 2차 조사에 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기도 공문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경기도의 방문 요청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공문이 갔다라는 것인데 공문이라는 것은 부지사가 됐든 정결권자가 서명을 하면은 관인은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누구의 뜻인지가 분명하지도 않고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는 경기도를 위해서 돈을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것,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내일입니다. 12일에 이루어지는 이 재조사 일정에 대해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일,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던 당일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한 게 이 대표 측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시간 끌기 조사를 하다가 12일에 다시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검찰 태도, 검찰이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건 진술 누락 억지를 부리면서 어느 부분을 누락했는지 답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했다. 이렇게 밝히는 반면에 이 대표 측은 또 진술 취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열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뭐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더니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더라. 심지어 오죽했으면 내가 연민을 느낄 정도로 검사의 연민을 느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검찰이 지금 무능하다 이렇게 확인을 갖다 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해봤자 기각되는 건 100%일 거고요. 무죄도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은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원사이드로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원사이드로 진행됐던 그 수사가 수포로 돌아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244조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3가지가 필요해요. 간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날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중에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도 서명 날인이 있어도
그 간인이 없으면 그것도 그 무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진행된 수사가 변호인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무효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9일에 토요일에 아무런 그 수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받는 목적은 뭐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날아갔으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변호인 교체해가지고 제대로 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단식 푸시고 영장 실질 심사 출석하셔가지고 영장 기각 받아내셔가지고 검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연민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일반 피의자가 네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피의자가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날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을 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 형사소송법의 244조 2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딱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더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이것을 반드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왜 박균택 변호사 데리고 갔습니까? 박균택 변호사는요 검사장을 5번 하신 분이에요. 박균택 변호사는요 검찰총장 후보에 항상 올라갔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잘 챙기라고 맨날 이재명 대표 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법계가 이제 법조계가 뭐가 문제냐? 전관예우가 문제다 이렇게 욕하셨던 분이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관 다 선임하고 자기 사건에 있어서는 고검장 2번 하셨던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균택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가 이의가 있고 의견 진술할 거 있으면 다 후배거든요. 그런 후배한테 선배 검사로서 이거 지도하면서 이거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사인 받았어야지 왜 그것도 못하고 한 3분의 1만 2시간 동안 한 30페이지 봤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모 검찰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가 만약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실을 해버렸다 하면은 긴급 체포될 사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이 대표의 이 수사 상황을 놓고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는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단식 10일째도 이재명 대표는 유유히 걸어 들어오며 뜬금없이 민생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특권에 가득한 모습으로 일관하더니 명분 없는 단식 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서를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 내 맘대로식입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검찰이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로 추가 소환 날짜를 통보하자 출석이 어렵다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사는 아닌지요. 검찰에서는 당초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을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취지였는데 9일 날 돌연 이재명 대표가 이 날인도 하지 않고 조서를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의도적으로 수사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핵심적인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이상하리만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 2주 전쯤 갑자기 뜬금포 단식이 그냥 시작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늘부터 단식하신다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오는데 앞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출석 일정을 뭐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어제 그저께 9일 날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뭐 내일 출석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단식도 예정돼 있었던 거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에 들어가서
조사를 충분히 받지 않고 성실히 안 하면서 진술조서도 거부한 것, 이런 것도 저는 예정에 다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그 검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서 진술조서,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했던 것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그 검찰의 일정, 수사 일정, 그다음에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춰보자라는 계산 아니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게 또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착착착 맞아 들어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도 사실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이달 안에 21일, 25일 이렇게 본회의 일정들이 있는데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쩌면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의결하고 이러는 것들이 11월, 12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시간 끌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계획상에서 나왔던 그저께 검찰 출두, 그다음에 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서를 날인하지 않고 일방퇴실하는 이 모습은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사법 방해, 그리고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조서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 방해다.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검찰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는, 물론 이제 비교가 되지 않지만 소위 말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그래서 일정한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찰과 피의자가 서로 증거와 물증을 놓고서 다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 다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이 보장이 됩니다. 더더구나 이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의 취지라든지 또는 진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진술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거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방어권 행사의 하나로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서명 날인 안 하고 나가면은 바로 체포영장 된다. 아니, 일반 국민에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에게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일반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잣대를 갖다 대고 저기에는 또 이런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과 같은 잣대로 좀 비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식해가지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한다? 단식을 한 달, 두 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2년 동안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 가지고서 수사 방해한다고 수사 방해됩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6번째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좀 저희들이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표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규정짓고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검찰의 추악한 언론 플레이 술책은 이 대표 흠집 내기를 넘어 망신 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진술을 거부했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이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묘사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정치 검찰에 묻겠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의도된 질문에 검찰이 원하는 답을 했어야 합니까? 국민들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 송금으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범죄를 조작하려는 정치 검찰의 연민마저 느끼고 계십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순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야당은 재소한 통보엔 응하겠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의 재소환 등 이 장기 수사로 끌고 가는 모습은 오히려 이 대표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일 조사, 당장 내일 나오지 않으면 무산이 된다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때문에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진짜 10일 내일 안 나온다면 구속영장 바로 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명분과 또 실제적으로 검찰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달리 확실한 자기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서명 날인이 없어도 재판 결국 판결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송치를 했을 때, 기소를 했을 때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말하자면 재판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만한 에비던스. 다만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안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령 쪼개기 후원 같은 거는 뭐 조사 하나 마나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김성태의 그 연관된 사람이라고 하면 정리되면 그거는 뭐 조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검찰이 결국 이제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간에 결정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 명분 쌓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는 명분 쌓기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양측 다 어느 정도의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요.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체력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좀 가까이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봐서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아직도 그게 신경이 남아있나 봐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주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단식을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뭔가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고기 굽는 꿈을 꿨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배가 많이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단식을 10일 했는데 그런 꿈이 꾸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단식은 시작이 명분이 없어요. 무슨 명분으로 단식을 시작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명분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시작에 명분이 없으니까 중단할 때도 명분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목적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쌍방울 관련해서 다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술이 번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아무리 모든 걸 다 쌍방울이 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이 되니까 그 다음날 출석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뭐 더 이상 그렇게 자학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정농단했죠, 도정농단했죠. 그러다 이번에는 수사 절차까지 농단하는 농단 삼관왕이 아니야. 검찰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막 지치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아무런 명분 없고 그런 단식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한계력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당 원로들의 염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줄 건데 감사합니다. 걱정이 돼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수습해 줬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조금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복대를 했는데 훨씬 낫네요. 대근육이 접혀서 그런지 너무 아팠는데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장기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이 당내에서 염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이 이 중량감 있는 당의 원로가 단식 중단의 어떤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이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식, 정치권에서 단식을 하면은 상대 진영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여당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으니 단식을 좀 풀어달라, 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에서라도 내부에서라도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진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애초에 뜬금없는 명분 없는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퇴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당 혹은 그 대통령까지도 해서 그 야당 대표의 건강을 걱정해서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명분을 줄 거라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명분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예요. 범죄 혐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저렇게 퇴로 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의 원로라도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 통해서 민주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계속 여당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단식을 중단한 명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명분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검찰 수사 받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죄도 없다면 단식 중단하시면 되는 거지. 검찰 수사 끝났으니까. 저는 왜 이걸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협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 소위 정치적 협상, 정치적 딜을 하려는 모양을 자꾸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재수 의원님. 예.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이런 단식 중단의 퇴로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을 하실 때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목숨을 건 단식을 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할 때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떻게 했었나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위로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를 줬죠.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갑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다 가가지고 이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라는 것은 특히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대표의 단식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롱을 한다든지 폄훼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물론 야당 대표 단식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잘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집권 여당의 어떤 자세와 태도가 과연 이 상황에서 최선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 만사 이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육지가 있으면 바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용인하는 그 전제로부터 정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집권 여당이 말하자면 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관행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당이 좀 관행에 따라서 퇴로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영수회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영수회담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권 이후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단 말씀인가요?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 내나는 만나지 않겠다.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게 그 말씀인데요.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속마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혹시 만났다가 이상한 시그널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사법 리스크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법 리스크만은 이유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한 번 그런 입장을 정하고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이제 와서 만나려고 하니 그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낄 때 가장 아쉬운 점은 한덕수 총리의 발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 만나기 싫다는데요, 그거로 끝나버린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만약 대통령 입장이 그렇다면 나라도 그런 얘기가 좀 필요했던 겁니다. 대통령 입장은 명확한 것이고 그런 입장을 뭐 누군가 이렇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 단식장이라도 찾아가 보고 어떤 모자라는 대통령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니 나라도 좀 이렇게 협치를 위해서 이번 또 뭐 정기국회도 있고 또 예산도 심의를 국회에서 받아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 대통령 입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한 거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야당과 싸우라 하니까 다 똑같은 입장에서 총리도 격렬하게 싸우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국회 안에 있다. 그런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총리의 이런 입장이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그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여당 대표부터 만나서 얘기를 하고 진행돼 와야지 왜 영수회담이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표가 되면서부터 제안했던 저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그 권칠숙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검찰이에요. 정치검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민주당이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민주당식 표현으로 하면 윤석열의 검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검찰, 정치검찰. 이렇게 되면은 저는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순간 저는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이 언행들을 보면 저는 그 대통령과의 만남이 액면대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될까라는 점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요구합니다만, 저는 지금 제가 참모라면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상황이, 전 만나면 굉장히 왜곡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가 보셨듯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검찰이 이 소환 요청, 출석 요청을 한 게 내일인데요.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들일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이 검찰은 두 사람의 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터뷰의 의도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신학님과의 소통, 김만배의 언론관, 이렇게 이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이 이 인터뷰 직후 일주일간 서로 매일 연락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직후 일주일간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연락을 했다. 검찰이 현재 그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사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인터뷰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제가 봤을 땐 일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형은 광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아니다라고 할 거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인터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우영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네가 윤석열한테 커피 받아 먹었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해라. 목적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신학님 씨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9월 15일에 인터뷰가 이제 작성이 됐는데 이걸 언제 터뜨렸냐면 대선 직전에 터뜨렸단 말이에요. 네. 6개월 동안 이거 갖고 있느라고 힘들었다고 대선 사흘 전에 희희낙낙하면서 SNS에 올린 게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선 직전에 2월 25일에 한 2주일 정도 남겨놓고 왜 윤석열은 조우영의 커피를 타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뉴스타파가 그걸 받아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커피를 타준 사람은 윤석열 후보도 아니고 뭐 검사도 아니고 심지어 일개 그 직원이었는데 검찰청의 그 직원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 커피로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이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황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님, 김만배 두 사람의 이 내용 자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모처럼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 의도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요, 신학님 전 위원장을 거의 20년 만에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뷰 직후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검찰의 어떤 이런 의심에 뭔가 신빙성을 좀 높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이게 돈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왜 그랬지 이런 이제 의심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 나라를 절단내는 수준의 어떤 중대한 범죄다. 뭐 거의 국정농단 수준이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같은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되고 어떤 것은 수사도 안 돼버리는 이 정말로 웃지 못할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말하자면 이 신학님, 김만배 사이에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조폭과 연루돼 가지고 20억 원을 받았다. 이 국민의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시 언론에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 의혹을 제기했던 분은 간단히 수사받고 무혐의 처분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이거는 재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선거 기간에 같은 말하자면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언론 보도도 되고 각 정당에서 다 써먹었는데 어떤 것은 중대한 범죄가 돼가지고
검사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무혐의 내버리고 아니 어떻게 이해되죠?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기준과 잣대가 틀린데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누가 이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검사들이 친윤 검사라고 일컬어지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임이 돼가지고 지금 2년 넘게 지금 텔레비전 틀면은 경찰 검찰 이야기 나오고 맨날 수사 소환 압수수색 이 뉴스만 지금 2년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과 경제와 민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과 잣대도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기준과 잣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같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소위 우리 뭐 기자들 표현 있잖아요. 소위 이렇게 근수가 다르다. 소위 무게감과 신빙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비교해서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이걸 소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가짜 뉴스로 표심을 바꾸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뭐 드루킹이라는 이 댓글 가지고 표심을 바꾸려고 했던 거는 옛날 60년대, 70년대 있었던 것처럼 막걸리 사주고 표 받으려고 했던 것, 고무신 사주고 표심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아주 흔드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배 씨, 그다음에 신학림 씨 모두 다 지금 뭐 2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 재반 수사 통해서 벌써 뭐 상당히 긴밀하게 주고받은 게 나오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아주 검은 무슨 커넥션과 검은 계획이 있었다면 저는 뭐 이게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마치 김만배 씨 주장처럼 신학림 씨가 무슨 기자여서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라고 합니다만 신학림 씨의 이력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장에 있는 뛰어다니는 기자들하고는 달라요. 이미 언론노조위원장을 했고 미디어오늘 사장을 역임을 했고 뉴스타파의 무슨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기자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누군가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그리고 이 인터뷰 자체가, 그리고 한참 뒤에 있는 이 보도의 이것 자체가 저는 순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의 키는 제일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뭐 깡패 조폭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대장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랑 골프 그렇게 많이 치고 그 여행까지 갔던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대장동하고 자기 거리를 띄우려고. 이번에 윤석열 커피가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왜? 윤석열이 조우영 커피 타줬으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 작년, 재작년 당시에 검찰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1월 19일에 중앙지검에서 남욱을 불러가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 남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이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다는 이야기를 조우영한테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좋았겠죠. 그러니까 닷새 뒤인 11월 24일에 중앙지검이 이번에는 조우영을 불러요. 그러니까 조우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 알지도 못한다. 조사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검사들이 조우영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대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질해가지고 조우영이 말을 바꿀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말을 바꾼 사람은 남욱이었다고요. 윤석열 커피 타줬다는 말을 조우영 너한테 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만배영한테 들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커피가 실체가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조사했던 그 대장동 수사라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대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언론에 4번이나 이 윤석열 커피가 나와요. 경향에서 2번, JTBC에서 2번. 다 틀린 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이것이 대장동 이 문제가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검찰이.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달리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고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 치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준과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사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조폭으로부터 20억 받았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제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님 김만배 이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합니다.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특별수사팀.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김문기를 기억하냐 못하냐, 기억 못한다 그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돼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만 봤다, 방송 나와서 했거든요. 근데 전부 허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수사도 안 했을 뿐더러 기소도 안 됐습니다. 아니, 기준과 잣대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가 돼서야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수가 틀리다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다? 이미 다 드러난 거를 이제 이 기준과 잣대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검찰권의 행사가 정말로 공정하다, 정말로 불편부당하다, 뭐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공정한 같은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는요, 지난 검찰 조사 이후에 사전에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김만배 씨와 15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유령이 갔나요? 예? 유령이 갔나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김진앵커도 그렇게 표현하던데 참 말을 단답형으로. 제로, 유령.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통해서 인터뷰 6개월 전에 이 허위 인터뷰 6개월 전부터 김만배 씨가 언론재단 얘기를 꺼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진술 재구성해보면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재단 신설한 뒤에 신학림 씨를 이사장에 앉히고 연봉 1억입니다. 거기다가 매달 1,000만 원 법인카드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난 대장동 사업 관계자가 그분은 괜찮대요 하니까 대장동 사업 관계자에게 김만배 씨가 대답을 합니다. 좋다고 하지, 뭐 제가 뒤는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FIU에서 대장동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김만배 씨는 대책회의를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하면서 이래서 언론재단을 만들려는 것이다.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 이 진술이 검찰에 진술을 했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이렇게 했다면 언론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도 정말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성과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술이 맞다면 그런 측면이 있네요. 이제 본인이 이제 FIU가 서서히 이제 자금에 대해서 좀 좁혀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여론전.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여론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좀 저 말의 어떤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인 자기와 별도의 독립적인 언론재단을 만들어 보겠다.
그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신앙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여기 정혁진 변호사한테 재단 하나 만들어주고 1년 연봉 1억 하고 법인카드 준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뭐 접촉 이전에 그런 제안하면 뭐 항림이 형이 무조건 받지 임마 그렇게 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무실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명함이 있었잖아요. 있지만 명함이야 아무 동네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받을 수 있고 사무실 물론 뭐 팩트 체크를 해서 사무실에 갔는지를 조사해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차원이고 다만 제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통한 접점이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래서 책값도 문제고 뭐 공공한 부분을 풀어주는 차원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모색들이 오고 갈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저 진술 만약에 맞다면요. 지금 검찰이 보는 것처럼 인터뷰가 어떤 목적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아니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신다고. 아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월천에 법천, 월급 1,000만 원에 법인카드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저야말로 땡큐고 만세 부르고 시키는 대로 웬만한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사실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그 신앙림 씨가 저런 인터뷰 만드는데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만배 씨가 석방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9월 15일 인터뷰 관련해서 자기는 사적 대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이 되는 줄도 몰랐대요. 자기가 며칠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은 뭐 광야로 간다, 엉뚱한 데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에 와가지고는 녹음이 되는 줄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님이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을 모든 책임을 다 신앙림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신앙림 씨가 이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모든 것 책임을 본인이 다칠까? 저는 또 저 두 분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터뷰 공개된 이후 신 전 위원장은요, 이 지인과 SNS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6개월을 버텼냐. 대선 이틀 전에 터뜨렸다. 지인의 글에 신앙림 전 위원장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3일 전 대선 3일 전 크크크 이렇게 3일 전입니다. 크크크 이렇게 달았죠. 팩트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라 3일 전이다. 어떻게 저걸 읽어야 되겠습니까? 박정호 의원님. 김윤수 앵커도 현장 취재해 보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자들 많이 접촉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특정 거리가 딱 뭔가 캐치가 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엄청 뜁니다. 엄청 뛰어가지고 이거를 저기 지금 그 같이 대화를 했던 대상자가 전 하루도 못 참고 나불거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기자들한테 다른 동료 기자한테 이게 풀이 될까 봐, 다 그죠. 알게 될까 봐 하루라도 빨리 그죠. 터뜨리고 이걸 싶어요.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은 게 기자의 특성이고 속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루도 못 참는 걸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는 저렇게 6개월이나 갖고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신앙림 위원장이 딱 답을 하잖아요. 대선 3일 전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뿌듯함과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느낌을 저기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무언가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김만배와 저런 그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그 반론도 할 수 없는 아주 교묘한 3일 전에 저렇게 짜집기 보도를 했다. 그리고 일부의 언론이 저걸 또 전혀 그 확인 없이 막 따라서 쫓아가는 보도를 했다. 그래서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려고 언론을 조작을 해서 표심을 바꾸려고 했던 굉장히 저는 엄청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과 검찰 일각에서는 이 대선 전까지 반박과 반증을 거쳐서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엔 촉박한 시점을 좀 고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뉴스타파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받았을 때가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에 당시에 김만배, 신학림 둘 사이에 돈을 받았다면 제가 보도를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보도 안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걸 보고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 해명이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기자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학님, 김만배 사이에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 정확하게 1억 5천이고 부가세 해서 1억 6,500이거든요. 이걸 뉴스타파가 알았다면 저도 저 기자분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뉴스타파가 그동안 뉴스타파가 독립언론사로서 보여온 바에 의하면 저는 보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뉴스타파가 평가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어떻든 탐사 전문 언론사고 그다음에 기업의 광고를 안 받습니다. 기업의 광고를 받다 보면 그 기업이 좀 난처한 기사가 나면 기사를 실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광고라든지 기업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 일절 없이 오로지 독자들의 후원에 의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해온 탐사 보도 전문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 기자분의 이제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만배 신학님이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뻥 터뜨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뒤에서 배우 역할을 하고 그리고 KBS, MBC, JTBC 그리고 이번에 고소고발당한 6명의 기자가 짜고서 이거를 조작을 했다? 글쎄요, 이게 글쎄요, 저는 이게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너무 정치권이 과도하게 특히 여당이 국민통합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그리고 정기국회 시간에 뭔가 좀 소설 같은 너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딱 그냥 프레임을 짜가지고 막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좀 맡겨두고요. 네. 기왕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지 않습니까? 수사팀에 좀 맡겨두고 정기국회니까 우리는 국민통합과 경제와 민생,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수출, 12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근데 보니까 신학림 씨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이러면은 신 전 위원장이 혹시 민주당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신학림 위원장은 한국일보 기자, 코리아타임즈 기자를 했고요. 민주언론노동조합의 위원장을 4번이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례대표를 신청할 만한 분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사상적 어떤 지향성으로 보면 민주당의 시민단체라든지 또 언론 출신이지만 정향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지향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쪽하고 가깝게 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연관성을 떠나서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구도적으로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어떤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도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시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신학님 녹음은 들어봤더니 입에서 휙 넘겨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거든요. 무슨 명목으로 신학님을 구속을 해요? 공작도 아니고 조작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한쪽은 의심이 된다. 한쪽은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에 대해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국회 이 과방위 현안 질의와 그리고 과방위 청문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내놨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여당의 음해 공작 게이트다. 공작 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학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 사안이 민주당의 어떤 배후설에 대해서 뭐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청문회 열릴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국회 내에서.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안이 갖고 있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 저는 모든 진실이 소위 말하는 모든 진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우리 그 일부에서 그 뉴스타파 기자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안 했을 텐데라고 했지만 그 양반이 당시에 이제 MBC 기자였고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를 이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억 6천이 주고받아졌다라는 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거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했고 그걸 다 따라서 보도했던 그 보도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편집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이거는 공작이다, 이건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나쁜 시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입니다.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행사에서 북한 체제 옹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추도사 발언인데요. 솔직히 제가 읽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귀로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남조선 괴뢰 역적, 이런 얘기를 추도사 발언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요, 전재수 의원이. 솔직히 만약에 전재수 의원님이 여기 가실 일도 없겠지만 이런 행사에 초대해서 만약에 이런 추도사를 들었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 민단하고 조총련이 그 오전 오후에 행사를 했거든요. 동시에 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민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사를 갈 때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민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저게 이제 조총련 행사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막 다반사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안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퇴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마치 윤미향 의원이 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조총련과 함께 손을 잡고 저기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그럴 의도였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즈음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이 정말로 이 유언비어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이 집단 학살 당했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진상규명, 사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무슨 국가 전복 세력이다, 반체제 세력이다 이렇게 윤 의원을 몰아가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취지에 좀 동의를 하면서 의원들도 좀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학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걸 읽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추도사에 나왔던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거를 계속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5분 모두 만약에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고 그 현장에 본인들이 있었다면 저는 항의하고 박차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저 행사를 간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윤미향 의원이 최초에 국회에 제출했던 일정 자체에 무슨 간도, 독교 뭐 이런 북한식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문하려고 했던 학교 자체가 그 북한 학교, 김일성 학교라고 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왜 저기 초청에 응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얘기를 해서 뭐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분명히 위반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라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과태료 부과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미향 의원이 이걸 비판한 저희 당 의원들을 고발을 했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좀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윤미향 의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행사에 초청을 받았고 어떤 비용으로 저기를 갔고 그다음에 왜 거기에 앉아 있었으며 우리 일본 대사관 그리고 민단이 주최한 행사는 안 가고 저 행사만 이렇게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저는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윤미향 의원 자체가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반체제 집단이 아니라 조총련은 분명히 이적단체 맞잖아요.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단체잖아요. 네. 왜 그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저렇게 7분여 이상 동안 남조선은 괴뢰도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 있어야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윤 의원이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건 거죠. 국민의힘 이 조천령 행사 참석을 비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광민국, 이용, 태용호 의원. 그 윤미향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종북몰이를 멈춰라. 수구 언론 정치 공작 왜곡 보도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모욕감을 준 윤 의원이야말로 고속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 의원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를 했어요. 네네. 근데 윤 의원이 이 문제 삼은 발언들을 봤을 때 명예훼손, 모욕 혐의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이용 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느냐 이런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강민국 의원은 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태영호 의원은 윤미향은 반인권 유린 행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명목으로 발언이 됐는가에 따라서 면책 특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문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허위 사실인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는 건데 뭐 그냥 뭐 분노 유발자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적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컨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이다. 이런 거는 사실인가?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닐 테니까 그 허위 사실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비판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여기 전재수 의원님도 계시고 박정화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본인이 처신과 언행을 통해 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으면 거기에 대한 비판은 그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남조선 괴뢰도당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야 묵시적으로 윤미향 의원이 저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북한 사람 얼마나 그하기 좋겠습니까? 조총영 인사가 남한 국회의원 앞에서 저 남조선은 괴뢰도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앉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하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지난 9일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등장했습니다. 이 열병식에서 김주애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옆에, 그러니까 김정은 바로 옆에 귀빈석 특별석에 홀로 앉았고 무려 이 오성 장군, 박정천 오성 장군이 무릎을 꿇고 올해 10살로 추정되는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애는요, 그냥 앉아서 목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을 쭉 내밀어서 지금 장면 보시죠.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오성 장군, 저 보이십니까? 저 휘장들과 저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지금 보면은 김주애가 이 화면을 봤을 때 후계자 수업을 진짜 받은 것 아니냐,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후계자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제 저런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저것은 뭐 많은 그 해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래도 김주애가 10살밖에 안 되고 여자애인데 어떻게 후계자냐, 너무 이런 거 아니냐. 네. 또 혹은 애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위에 그 오빠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진짜 오빠가 있는 거냐, 실제로. 왜 위에 오빠가 있으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왜 김주애한테 저런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의 모습은 바로 직전에 김정은이 앉았던 정도의 자리라면 굉장히 위상이 커졌다. 네. 그리고 박정천 말하자면 당 군사위원회 5성급 장군 아닙니까? 최고 통치자가 사실은 넘버 2가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김주애에게 힘을 실어준다.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가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진짜 첫째 맞이 아들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또 딸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밑에 막내는 뭐 더 어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이 만약 있다면 아들을 왜 안 내세우고. 북한에서는 남아선호 사상, 아직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순서상으로 뭐 예를 들면 보통 아들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라도 아들로 했을 텐데 아들이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온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지, 정상적이지 않은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음표를 삼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북한, 이 남한소동 사상과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확고한 북한의 첫 여왕이 등장하겠느냐, 뭐 이런 분석, 관측까지도 내놓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이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네, 탄탄해진 삼국 공조 우크라이나에 23억 불을 지원한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3주 만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G20 관람만찬장에 나란히 앉아서 무려 90분 동안 만찬을 즐겼습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 더 공고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삼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 정세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한미일 간의 공조가 단단치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결단을 해서 일본을 이 전선에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한미일이 굳건한 안보 체제를 갖고 가치 동맹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던 대한민국이 지금 G20이 인도에서 있었습니다만 G20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으로 가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동안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외교에서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가 됐었는데 지금 국제 무대에 한 주역으로 당당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좋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 2PM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노래를 알지는 않았겠죠. 한미 정상의 어떤 이런 우호적인 관계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말 깜짝 만남, 20분간의 회담까지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만나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잘 진행하자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죠. 미국과 동맹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이념 외교보다는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G20 마지막 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750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에 이니시티브를 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미묘한 것은 국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조세가 한 40조, 50조 못 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추석을 앞두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인데 민생과 또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조 원 이런 지원 계획을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기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 조성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팩트체크를 좀 가동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신학림 위원장에게 인터뷰 녹취를 받아서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자는 타 방송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한 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돌직구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